안녕하십니까. KBS 7시 뉴스입니다. 오늘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 사찰에서 봉축 법요식이 봉행됐습니다. 주요 사찰과 행사장으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전국 사찰에서 석가모니의 탄생을 축하하는 봉축 법요식이 봉행됐습니다. 올해 봉축 표어는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입니다. 봉축 법요식은 석가모니 탄생을 맞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리는 불교 최대 기념 행사입니다. 조계종 총본산인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법요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종단 대표와 여야 지도부, 신도 만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저도 늘 부처님의 마음을 새기면서 올바른 국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요식은 6가지 공양물을 부처님 전에 올리는 육법 공양과 아기 부처님을 씻기는 관불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괴로움이 없는 부처의 세상이 열립니다. 흔들림 없이 고요한 깨친 마음으로 보면 온 세상 인연 인과의 모습들이 어롯합니다. 오늘 법요식에는 장애인과 이주민 신도 각 2명씩 초청됐습니다. 장애나 출신 국적에 따른 차별과 혐오 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부처님 품 안에서 살아가기를 기원하자는 의미입니다. 대한불교 천태종과 한국불교 태고종도 각각 법요식을 열어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했습니다. KBS 뉴스 이충원입니다. 정치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3040 세대 모임인 천목회가 어제 저녁부터 진행된 밤샘 토론 끝에 반성의 입장을 밝히며 당 쇄신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있을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 간에 이른바 명심 경쟁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김보담 기자입니다. 보수 재건과 당 혁신이라는 주제로 밤샘 토론을 진행한 국민의힘 3040 세대 모임 천목회. 총선을 통해 민심의 매서움을 목도했다며 비겁함을 통렬히 반성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민이 바랐던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부응하지 못했고 당은 무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이들은 총선 참패 원인으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공감 부재, 이종섭 전 호주 대사 임명 등의 사례를 들며 불통, 회피의 정치를 꼽았습니다. 총선을 이끌었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선 어떤 한 인물의 책임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도 사안에 따라 의견 개진을 해나갈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내일 있을 국회의장 경선을 앞두고 명심 경쟁이 이어졌습니다. 6선 추미애 당선인과 5선 우원식 의원의 2파전으로 경선이 정리된 상황에서 우 후보가 이재명 대표가 자신을 응원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저한테만 얘기한 게 하나 있어요. 안정감 있게 성과를 내야 된다는 점에서 우원식 형님이 딱 적격이죠. 추미애 당선인이 의장으로 추대되는 분위기를 견제하기 위해 명심 마케팅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입법부 수장을 뽑는 선거가 당 지도부를 향한 충성 경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에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출마 결정은 당사자들이 한 거고 지도부 개입이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이기도 한데요. 오는 30일 임기가 시작되는 22대 국회에는 교사 출신의 당선인이 3명 있습니다. 모두 이번이 첫 의정 활동인데 교육 현장 변화를 위해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영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고향 부산에서 26년 동안 교편을 잡았던 국민의힘 정성국 당선인. 22대 국회에서 아동복지법 개정에 힘쓰겠다는 각오입니다. 서울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이른바 교권보호 5법이 통과됐지만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겁니다.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 하는 그 조항이 아동복지법에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교사노조 활동과 함께 올 초까지 17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던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당선인은 이른바 서희초 특별법을 준비 중입니다. 교사가 정서적 아동학대라는 명목으로 무고한 조사를 받지 않도록 하고 학부모 등의 민원 응대 시스템을 법제화하는 내용입니다. 선생님들이 좀 안전하게 가르치실 수 있도록 학생들도 행복하게 배울 수 있도록 끝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특수교사 7년 경력 등을 거쳐 대학 교수로 일해온 조국혁신당 강경숙 당선인은 특수교육 관련 입법에 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학교에서 정서와 행동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검사와 학습 등을 지원하는 법안을 마련 중입니다. 그러니까 특수교육에 이미 굉장히 많이 연구되어 있고 축적되어 있던 그 연구 결과물들을 일반 학교에서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을 바꿔야 한다는 사명감에 정치에 나섰다는 당선인들. 교권보호 5법의 보완 입법 필요성에 모두 공감하고 있어 초당적 협력이 이뤄질지도 관심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엔터테인먼트 하이브가 대기업 집단에 지정됐습니다. 재계 85위인 하이브는 엔터사 중 최초로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개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뮤직을 계열사로 두고 있는 하이브. 최근 갈등을 겪고 있는 미니진 대표의 어도어까지 15개 회사가 소속돼 있습니다. 하이브는 앨범 판매와 공연 등 수익으로 자산 5조 원을 돌파해 재계 85위로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 기업 집단은 모두 88곳. 하이브를 포함해 소노 인터내셔널과 영원 등 7곳이 새로 지정됐습니다. 엔데믹 이후 성장한 기업들이 주로 포함됐습니다.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업 주력 집단 최초로 지정되었고 K-팝의 세계화, 엔데믹 이후 소비 심리 회복에 따라서 에코프로와 쿠팡은 단숨에 자산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쿠팡은 1년 새 자산이 6조 5천억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한편 부당 내부 거래 여부 관리 감독 등 규제 적용 대상 기준이 되는 동일이는 이번에도 김범석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지정됐습니다. 미국에 있는 쿠팡 INC 소속으로 국내에서 파견 근무하고 있는 김범석 의장의 동생 부부와 관련해 친족들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할 경우 법인이 동일인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김 의장 동생 부부는 국내 임원으로 볼 수 없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쿠팡 주식회사 그리고 김범석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확인서까지 받아서 경영에 참여하지 않다라고 확인받은 바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송치영 회장은 이번에 동일인에서 제외됐습니다. KBS 뉴스 개헌우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르면 내일 나옵니다.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에 따라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김태훈 기자가 짚어봅니다.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2,000명 증원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이 이르면 내일 나올 전망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7부는 이번 주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그전까지 모든 관련 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확정 수순을 밟게 됩니다. 반면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내년도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다음 달로 예정된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 확정 전 재항고를 통해 결정을 뒤집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2,000명 증원 결정 과정과 과학적 근거 등에 대해서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보정심은 2,000명 결정을 통보하기 위한 회의였지 도대체 몇 명이 필요한가? 논의해봤더니 2,000명이구나 하는 걸 결정한 회의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2,000이라는 숫자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제시된 1만 명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연구 자료는 벌써 1년 전부터 여러 차례 공개되고 제시되고 법원의 판단으로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이 봉합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의사단체는 의료개혁 정책에 맞서 소관부처 장차관 등 당국자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고발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중을 하루 앞두고 중국 매체들은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중러 관계가 역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강조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민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중국 관영 매체들이 잇따라 관련 소식을 보도하며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중국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주석을 미래에 대한 장기적 안목을 갖춘 정치가라고 평가하며 우위를 강조하고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등 서방 국가의 테러 제재를 염두에 둔 듯 양국이 공정하고 다극화된 세계 질서를 만들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가진 뒤 하얼빈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中俄互为新时代全面战略协作伙伴，两国关系持续健康稳定发展，两国领导人保持密切交往。 푸틴 대통령이 방문할 예정인 하얼빈 공업대학은 미사일 개발에 미국 기술을 이용하려 했다는 이유로 2020년 5월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중국 러시아 박람회 개막식에도 참석할 예정으로 경제와 에너지, 과학기술 등 영역에서 중러 양국의 밀착을 강조하며 미국과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도 수락했습니다. 이번 방중에 이어 푸틴 대통령의 방북까지 성사된다면 북중러 연대가 더욱 공고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최근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이 이번에는 과학기술 분야 대표단을 러시아에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무기 기술 전수 등 군사 분야 협력을 염두에 둔 행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보도에 고은희 기자입니다. 북한이 이번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대표단을 러시아 모스크바로 그제 파견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당국 간 과학기술 분야 협조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에 참석한다는 명목입니다. 북한은 지난달에만 보건상과 교육상, 농업위원장 등을 러시아에 보낼 정도로 최근 들어 양국 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주 북한 러시아 대사관은 이례적으로 SNS를 통해 북한 과학기술단의 일정을 공개했는데 주로 과학과 교육 분야 연구소와 기관들에 대한 참관이 예정돼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양국 간 회의를 통해 과학기술과 기초연구 등의 분야에서 향후 협조 방안을 담은 의정서를 채택할 것이라며 오는 9월 평양 과학대회 개최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이처럼 협력 분야를 과학기술과 기초연구 등으로 내세우는 건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을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6년 북한 5차 핵실험 이후 대량 살상무기 기술 이전을 막기 위해 북한과의 과학기술 협력을 원칙적으로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첨단 과학기술은 모두 이 전략무기 개발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 협력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은 드러내놓고 대북 제재를 우회하겠다라는 의도가 담긴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편 러시아 연해주 주지사는 그제 SNS를 통해 블라디보스토크와 북한 나선시 간 여객철도 운행이 재개될 거라고 밝혔는데 북한이 러시아에 노동자를 대거 파견하며 경제 협력이 가속화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고은입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남성을 살해한 사건의 피의자 중 한 명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이 살해한 것이 아니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옷으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공범 2명과 함께 30대 한국인을 살해 유기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24살 이모 씨. 이 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자신이 살해한 것이 아니라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제가 죽인 거 아니에요. 본인 죽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본인 뭐 했습니까? 저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 씨는 공범과 함께 사건 현장에 있었지만 살인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줄곧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2시간 남짓 피의자 신문 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앞서 공범 3명 중 도주한 1명에 대해서도 살인과 시체 유기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태국 주변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공범을 현지 경찰과 공조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캄보디아에서 추가로 붙잡힌 20대 피의자를 국내 송환하기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태국 법원이 공범 3명의 체포영장을 발부해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방침이라는 현지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잘못해서 풀려나지 않을까 소중한 마음이 너무 커서 정말 강력한 처벌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처 없이. 태국 경찰은 목격자 등 명확한 증거를 수집했다며 일당이 금전적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오늘 627돌 세종대학 나시날을 맞아 2024년 외국인 받아쓰기 대회가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국립국어원과 KBS, 국어문화원 연합회, 한글누리가 함께 마련한 이번 대회에는 46개 나라의 외국인 유학생 100여 명이 참가해 한글 받아쓰기 실력을 겨뤘습니다. 오는 10월 9일 한글날에는 전국민 받아쓰기 대회가 열립니다. 한때 이른바 빠떼로 아저씨라고 불렸던 TV 레슬링 경기 해설가 김영준 씨가 오늘 향년 76세에 지병으로 별세했습니다. 김 씨는 1970년에서 74년까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레슬링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했고 1984년부터 지상파 방송 레슬링 해설위원으로 활약했습니다. 해설 당시 선수를 매트 중앙에 엎드린 자세를 취하도록 하는 파테르를 빠떼로라고 부르면서 빠떼로 아저씨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불법 튜닝 자동차나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 등 불법 자동차들에 대한 관계기관의 합동 집중 단속이 진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한 달 동안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불법 자동차 33만 7천여 대를 적발해 이 가운데 11만여 대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2만여 대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5천여 대에 대해서는 고발 처분했습니다. 구글이 생성형 AI 제미나이를 탑재한 검색 엔진을 정식으로 출시하고 사람처럼 대화하는 비서와 같은 인공지능 기능도 선보였습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 경영자는 현지 시각 14일 열린 구글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제미나이 시대의 개막을 알리게 돼 기쁘다며 이같이 소개했습니다. 이용자들은 대화 형태로 자유롭게 검색할 수 있고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으로도 검색할 수 있다고 구글은 설명했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사이 많은 양의 비가 더 내린 후 이 비그룹은 점점 새벽에 동해상을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에는 대부분 지역에 비가 그칠 텐데 특히 강원 지역과 경북 등 동해안 지역은 내일 낮까지도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 양은 강원 산지와 강원 동해안, 경북 북부 동해안에 최대 100mm 이상의 많은 양의 비가 더 내리겠고 특히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최대 7cm 이상의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 곳곳에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시설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내일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뚝 떨어지겠습니다. 한 자릿수로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서울과 춘천, 대구가 8도, 전주 9도로 출발하겠고 한낮은 기온이 올라서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울산 22도, 서울 20도, 대전 21도 예상됩니다.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6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주말에도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때문에 기온은 큰 폭으로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KBS 7시 뉴스를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